수업 준비 되셨나요?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먼저 페이지 책 펴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책은 5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생긴 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프린트도 꼭 준비하도록 할게요. 새로 나눠드린 2단원의 첫 번째 페이지 15번째 페이지 옆에다 펼쳐놓고 한번 수업 들으시면서 필기할 내용이 있으면 필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은요. 오늘은 이제 다 수업을 이렇게 영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은 줌에서 여러분한테 프린트 답을 직접 맞춰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옆에다 다 펼쳐놓고 빈 공간에 필기할 거 필기하시다가 선생님이 영상 다 끝나고 나면은 줌에서 만나요 라고 할 테니까 줌에서 답 열심히 옮겨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살펴볼게요. 1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은요. 문명이 형성되었고 그 뒤를 이어 각 지역의 제국이 만들어졌다. 보시면은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도, 중국 문명이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는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고 그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리고 동쪽 끝인 중국 문명 있는 곳에는 한 제국이 마련되어 통일 왕국들이 있었고 그 각 지역에서 큰 역할들을 하였다라는 내용을 배웠었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2단원입니다.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형성인데요. 첫 번째, 불교 및 힌두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 그 가운데에 인도에서 불교가 출현하고 통일 왕조가 등장하다라는 작은 소단원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한다는 의미로 한번 다시 볼게요. 1단원은 문명이 만들어졌고 제국이 형성됐다. 로마, 페르시아, 한나라까지 한번 배웠었죠. 그런데 인도 문명이 있었던 이 지역에는 어떤 나라가, 어떤 제국이 등장했는지 배우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틀이 맞지 않는 느낌이 드는데요. 2단원에서 바로 그것을 배웁니다. 2단원의 내용, 제목은 세계 종교와 지역 문화이거든요. 원래는 여기에 오늘 배울 인도 문명과 관련된 그 뒤에 나왔던 여러 나라들을 1단원에서 배우는 게 맞지만 우리 책 교과서에서는요. 이거를 2단원에 붙여서 인도에 대해서 한번 쭉 시간을 틀어서 얘기를 쭉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래서 2단원에 붙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었던 로마, 페르시아, 한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인도의 제국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 나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복습입니다. 인도 문명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인더스 강가에서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청동기 문명이 있었는데 하라파와 모헨조다로라는 유적지가 대표적이다. 교역이 활발했고 왕이 크게 보이진 않았다. 그러다가 기원전 1000년경 아리아인들이 이곳으로 침입해 와서 천천히 이동을 해서 결국 겐지스강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겐지스강에서 주로 철기를 사용했고 카스트 제도와 브라만 종교라는 종교를 만들어내서 작은 소국을 이루어 살았다라는 인도 문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이후에 이 지역에 어떻게 제국이, 나라들이 건국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카스트 제도입니다. 기억하시죠? 가장 하층민은 수드라, 그 다음에 바이샤, 크샤트리아, 브라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브라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크샤트리아는 싸우는 사람들, 정치와 군사를 담당하는 왕족과 귀족이었고 바이샤는 상업을 담당하는 평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층민이 수드라였죠. 그런 와중에 이제 브라만을 중심으로 브라만교가 만들어지는데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제인 브라만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제이고 제사를 주관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금 종교관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브라마는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을 기쁘게 하면은 그에 대한 보답을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종교적 사제였던 사람이 브라만이었습니다. 이 브라만은요.
내 고통은 네 전생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나에게 제사를 잘 지내면 내가 신에게 잘 말해줄게 라고 하면서 제사 잘 지낼 것을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요, 특히 제물로 소를 많이 바쳤는데요. 이 소들을 직접 죽여서 신을 기쁘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게는 수천 마리의 소까지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브라만들은 밑에 있는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한테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때 소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특히 브라만은 전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왕족인 크샤트리아 계급에게 제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너의 기도가 필요해. 제사 지내. 신을 기쁘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크샤트리아는 브라만이 요구하는 수천 마리의 소를 감당하기 위해서 상업활동을 하고 있고 농업활동을 하고 있던 바이샤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체제 하에서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얼마나 브라만들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겠어요. 이렇게 점점 불만이, 크샤트리아 계급과 바이샤의 불만이 커지는 과정 중에 불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시기는 기원전 6세기경인데요.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겐지스 강가에 작은 소국에 왕이 있었고요. 그 왕의 부인인 마야 부인이 있었습니다. 마야 부인은 계속 아기를 못 낳고 있다가 어렵게 굉장히 많은 나이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을 했어요. 아기를 낳기 위해서 친정으로 갔는데요. 친정으로 가는 길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길에서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자마자 아기가 번떡 일어나더니 7발자국을 걷고 난 다음에 하늘과 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세상에 나란 존재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엉엉 울면서 자신의 태어남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마야 부부는 이 아이를 낳고 나서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엄마가 없이 자라는 고타마 시타르타. 하지만 신부는 왕자였죠. 엄마의 여동생이었던 지금으로 따지면 이모가 고타마 시타르타를 열심히 키웠는데요. 이 아이는 크면서 점점 다른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빠인 왕은 자신의 아들을 강하게 키우고 싶어 했지만 아들은 사냥을 하는 사촌들 사이에서 그 사냥감이 되었던 동물들이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로 크자 아빠가 너무 걱정이 돼서 장가도 일찍 보내고 자식까지 보게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 번뇌 속에서 참기 힘들었던 고타마 시타르타는요. 왕자로서 수업을 거부하고 29살 되던 해에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6년 동안 굉장히 계속 여러 가지 자신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행들을 해요. 어려운 고행, 뭐 굶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엎드려서 뭐 절도 해보기도 하고 뭐 물구나무도 서보고 진짜 여러 가지 고행을 하다가 결국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렇게 부처님이 되는데요. 모든 고통은 너의 욕심 때문이야. 카스트와는 상관없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 브라만교는요. 너의 모든 고통은 너의 전생 때문이야. 그러니 너가 잘 보이기 위해서 다음 생에 잘 태어나기 위해서 좋은 카스트를 얻기 위해서는 신한테 잘 보여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것과 상관없이 너 스스로 깨달음을 얻으면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덕분에 많은 소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를 바로 석가모니라고 부릅니다. 석은요, 그 시타르타를 한자식으로 읽으면 석시거든요. 그래서 석시 가문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 석가모니, 한자식으로 읽으면 석가모니라고 하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따르게 되었어요. 브라마는 신을 통하려면 나를 꼭 통해야 돼 라고 얘기했던 데 반해서 바로 부처님은요. 나를 숭배하지 마. 나는 신이 아니야. 너네 모두 다 평등해. 누구나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자비롭게 굴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막 얘기하고 깨달음을 얻으라고 얘기를 하자 크샤트리아와 바이샤가 그동안 브라만한테 불만이었는데 많은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6세기에 만들어진 불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시간이 흐르고요. 인도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던 그때 마우리아 왕조가 건국되게 됩니다. 건국 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여기 지금 펀자브 지방이라고 선생님이 동그랗게 했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마우리아 왕조가 시작이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기원전 4세기경에 이 지역에 기억하시죠? 알렉산드로스가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떠나면서 이 지역의 대장한테 네가 총독해 라고 하고 맡겨놓고 갔죠. 근데 이 총독이 갑자기 죽게 되자 이 지역의 약간 높은 관리였던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기원전 317년에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 마우리아 왕조를 건국한 찬드라굽타 마우리아, 찬드라굽타는요, 이렇게 잘 다스리다가 막판에 이렇게 죽음을 얼마 안 납두고요. 나이가 많이 들자 자기 아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고 스스로 이렇게 수행의 길을 떠났대요. 약간 사색적인 집안인 것 같은데요. 이런 찬드라굽타가 건국한 마우리아 왕조를 전성기로 이끈 사람은 바로 아소카 왕입니다. 얼굴을 보면요. 그냥 선생님이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생겼다 하고 긁어온 사진인데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 둘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장남한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 이 아소카 왕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없는 틈을 타서 왕의 자리를 뺐고요. 형이 돌아오자 형을 무참히 살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까지도 다 죽이고요. 그리고 궁궐 안에 있던 사람들 1000명 가까이를 다 죽입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왕일 것 같은데요. 이런 아소카 왕은 마우리아 왕조의 영토를 이렇게 최대 영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넓힌 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열심히 싸웠던 전투는 바로 이 칼링가 전투입니다. 칼링가 지역은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한테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항복을 권유했죠. 안 그러면 내가 쳐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역의 왕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마우리아 왕은요. 코끼리 9,000마리와 그 다음에 보병 수십만을 데리고 이 지역을 침략해서요. 완전히 정말 무참하게 다 사륙합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그리고 15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칼링가라고 하는 넓은 들판에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어서 피를 흘리고 있고요. 살아남은 사람들도 부상을 입은 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들고 아소카 왕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를 만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승리 현장을 천천히 걸어가던 아소카 왕은 갑자기 너무 많이 슬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어떡하나 뭐 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을 좀 더 잘 따뜻하게 뭔가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러면서 왕위에 오른 후 힘으로 칼링가를 정복하였다. 이 전쟁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15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혔다. 그들의 영토가 시체로 뒤덮인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가슴은 온통 찢어지고 말았다. 라고 하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 불교를 나라의 국교로 정하고 널리 전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이후로 아소카 왕은요.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급으로 인도인들한테 존경받는 왕이 되는데요. 아소카 왕의 업적을 볼게요. 도로 및 관계시설을 정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건조하게 느껴지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도 만들고요. 급기야 동물 학대 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고 동물병원까지 만들어서 동물까지도 굉장히 이렇게 잘 대우해 주려고 했대요. 어느 사회의 인권이 얼마나 예민한지 보려면 가장 약자에 대해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면 좋은데요. 그 약자에 대한 대우까지 아소카 왕은 이 시기에 기원전 300년대에 그런 사람들까지 그런 동물들까지 다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도로도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가로수를 심어서 땡볕에 힘드는 사람들을 배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불교를 장려했는데요. 이런 돌탑을 전국에 수십 개를 세웠어요. 이 위에 있는 동물은 바로 사자인데요. 사자는 지혜와 용기를 상징하고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바퀴는요. 수레바퀴인데요. 법륜이라고 하는데 불교의 법과 진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밑에는 각 지역의 언어로 자비, 어른에 대한 공경,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고 자신의 삶을 잘 자비롭게 살아야 되는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마우리아 왕조의 불교는
이 아소카 왕 이후에 널리 전파되어서요. 실론 지역과 이 녹색 지역 있죠.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널리 전파되는데 이 이후에 이 불교는 상자부 불교로 불리게 됩니다. 이 상자부 불교가 어떤 불교인지는 오늘 끝날 때쯤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이후에 다시 마우리아 왕조가 아소카 왕 이후에 완전히 쇠퇴하고요. 그 이후에 왕조는 쿠시안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쿠시안 왕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지도가 필요한데요. 보시면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하면 한나라 전성기를 이끈 무제. 무제가 흉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장건이라는 사람을 보냈죠. 목표는 이 월지에 가서 흉노를 양쪽에서 같이 공격하자라고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건은 실패했지만 비단길이 개척되었다. 막 이러면서 배웠던 기억 나시나요? 이 월지가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인도 북쪽에 세운 나라가 바로 쿠시안 왕조입니다. 쿠시안 왕조는요,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이 간다라 지방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다 통일한 쿠시안 왕조가 이 인도의 제국의 뒤를 잇게 되고요. 월지의 후예고요. 쿠시안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전성기를 이끈 왕은요, 카니슈카라는 왕입니다. 생긴 걸 보여드리면요. 아까는 그 상상화예요. 아소카 왕을 그린 상상화인데요. 카니슈카 왕 때 나왔던 금화가 있는데 이 금화의 이 얼굴이 바로 카니슈카 왕이라고 합니다. 약간 눈도 크고 코도 크고 입도 크고 되게 굵직굵직하게 생겼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영토를 굉장히 크게 넓게 확대했고요. 중개 무역을 했습니다. 그 비단길 지나가는 길에 있어서 비단길과 바닷길을 오고 가며 중개 무역을 해서요. 이런 금화를 서로 교통하게까지 할 정도로 소통하게 할 정도로 크게 번성했던 나라이고요. 역시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교 경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그 인도 말로 정리한 사람도 바로 카니슈카 왕이라고 합니다. 이 쿠시안 왕조는 자기네 불교를 비단길을 통해서 전파시키는데요. 이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아까 그 마우리아 왕조는 상자부 불교라고 했잖아요. 그에 비해서 쿠시안 왕조는 대승불교를 이 주황색, 이 보라색 라인으로 쭉 전파를 시키는데요. 이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를 한번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쿠시안 왕조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이 쿠시안 왕조의 또 중요한 점은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이 간다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알렉산드로스가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드로스는 동서 융합 정책을 하면서 그리스인들을 이 지역에 가서 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점령한 곳이 쿠시안 왕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은 그리스 문화가 널리 남아 있었는데요. 그리스에서는 이 간다라 지방이죠. 원래는 여러분 잠깐 이거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불교를 믿을 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숭배하지 마. 그래서 보리수와 발자국 같은 거를 통해서 부처님을 믿었습니다. 이 보리수는 부처님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은 곳이기도 하고요. 이 발자국을 쫓아서 나처럼 수행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간다라 지역, 쿠시안 왕조가 차지한 이 간다라 지역에 그리스인들이 살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시안 왕조가 여기서 불교를 막 융성시킬 때 바로 이 간다라 지역에 그리스 신상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 영향으로 간다라에서는요, 이렇게 그리스 신상처럼 불상을 만들었어요. 이 불상이 비단길을 타고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둔왕에서도요, 부처님 상이 만들어지고요. 이게 쭉 타고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우리나라에 이 불상까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로 석굴암에 있는 불상이에요. 이 불상 얼굴 보시면은 그리스 신상은 딱 그리스인이고요. 간다라는 거의 서양인에 가까운 얼굴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둔왕 석굴의 얼굴을 보면은 약간 눈도 그렇고 코도 부리부리하지만
약간 동양 사람 중에 서양 사람처럼 생긴 그런 느낌이고요. 석굴암에 있는 불상을 보면 완전 동양 사람입니다. 이 불상을 만들 때 그 지역에서 좀 약간 훈훈하게 생긴 사람을 데려다 모델로 삼아 만들었다고 하게 되는데요. 부처님이 자기를 숭배하지 말라고 해서 원래 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간다라 지역에서는 그리스 신상의 영향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이 위쪽으로 쭉 전파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신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간다라 미술은 불상이 만들어졌다. 그리스 신상의 영향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불교 심화학습 한번 해볼게요. 상자부 불교와 대승불교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부 불교는요, 이런 모습이에요. 주로 동남아시아, 실론 지역에서 많이 믿고 있는 그런 불교인데요. 마우리아 왕조 때죠.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나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개개인의 수행을 해라.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얘기했죠. 이게 주로 널리 퍼진 시기는 마우리아 왕조 시기이고요.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 여겼던 그 불교를 그냥 불교라고 했다가 나중에 대승불교가 등장하면서 상자부 불교라고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럼 이번엔 대승불교를 한번 살펴볼게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니, 하루바로 먹기 살기도 힘든데 난 언제 수행을 하냐. 그러자 스님이 등장합니다.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대신 당신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요. 내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을 전해줄 테니 당신도 부처님의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절의 모습인데요. 스님이 앞에서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있으면 많은 신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죠. 이런 대승불교,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클 대자에 수레의 승자거든요. 큰 수레에 사람들을 함께 얹고 간다라고 하는 이 불교가 발달한 시기는 쿠시안 왕조 시기입니다. 개인보다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승불교가 이후에 나타나면서 앞에 있는 개인의 깨달음만을 강조하는 불교를 대승불교가 되잖아요. 약간 작은 수레다라고 해서 소승불교라고 비하했었어요. 그래서 우린 소승이 아니야. 원래 부처님의 뜻이라고 라고 하면서 상자부 불교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주로 동아시아에서 널리 퍼지게 되죠. 그러면 마저 정리할게요. 먼저 등장한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상자부 불교를 중심으로 실론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퍼졌고요. 쿠시안 왕조에서 불교가 융성하게 되는데 이거는 대승불교 중심으로 발달하고요. 간다라 미술을 발달시켜서 불상도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으로 비단길을 통해서 우리나라까지 전파되었다라는 사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인도 문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가 성립됐죠. 기원전 6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우리아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아소카 왕이고요. 상자부 불교를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쿠시안 왕조가 뒤를 잇는데요. 카니슈카 왕이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로 유명합니다. 이 내용 머릿속에 진짜 딱 요약한 거거든요.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 영상을 끝으로 유튜브는 그만 보시고요. 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프린트를 꺼내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프린트를 맞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줌에서 만나요.